저는 뭘로 기억될까요?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기억. 2022년도에 나라를 구한 분으로. 어디 가서든지 섭외를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의 무릎은 꿇으려고 있는 것이다. 책이 잘 팔리니까 정치도 안 하고 그냥 책만 판다고. 야, 잘 모르겠다 진짜. 난 이신반부 같은 거 안 팔아봐서. 그러지 마시고요. 책은 계속 사주시고요. 3프로 TV에 가서 국민연금 문제는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시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야, 여기서 이렇게 또 3프로 TV 출연까지 결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2 알라딘 신년 특별 대담 지난 100년 앞으로 100년 진행을 맡은 김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에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를 거쳐서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돌베기 그리고 유시민 선생님과는 작년 1월에 저희 2월이었나요?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네. 아무튼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오늘의 문을 열었으나 참 이 안녕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무색하게 들리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언제나 포기할 수는 없듯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안녕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분들로 이분들보다 더 적합한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통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따스한 지식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유시민 작가님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채널이죠. 유튜브 채널 3프로 TV 경제의 신과 함께의 진행자로 맹활약 중이신 경제 전문가 이진우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많이 거창했어요, 그죠? 오늘 저희 이제 대담이 지난 100년 그리고 이제 우리의 20세기와 그 20세기 안에 있는 굉장히 어떤 그런 격동의 순간들을 다뤘던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전면 개정판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100년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의 세계인 미래의 21세기를 저희가 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지도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이 출간을 계기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대담 주제는 인류의 어떤 우리가 불확실하지만 늘 직면해야 하는 그런 인류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에 관해서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거창한 대담의 주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각자가 머릿속에 갖고 있게 될 생각이 그게 시대 정신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거의 총합이. 네. 혹시 저희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당연하시겠지만은 평상시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생각을 이리저리 하죠. 근데 사실 이 두 책은 나란히 두고 읽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100년 저 책을 보면서 거꾸로 있는 세계사는 사실은 지난 100년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책이 아니고 네. 그중에 몇 장면을 이렇게 말하자면 영화 한 편을 다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스틸컷 몇 장만 보여드린 그거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 앞으로 100년은 지난 100년의 흐름을 데이터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네. 근데 거꾸로 있는 세계에서는 스토리니까 사람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놓고 함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네. 조금 더 그림이 완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매우 흥미롭게 이 지도책은 봤습니다, 제가. 네네. 공통점이 있죠. 저게 결국은 제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들에 대한 그 병렬식 나열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말씀하신 대로 세계사 전반을 다 뚫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주요한 사건과 순간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내지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의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개정판인데 이번에 그 에필로그를 잠깐 저도 읽었습니다만 약간 순화되기도 한 유시민 작가님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네, 약간 기운이 빠진. 네, 그 당시 젊은 시각에서 혈기 넘치던 시각에서 보던 그 시각들. 네. 당시에는 또 왜곡도 심했던 시달에서 그렇습니다. 또 젊은 혈기가 필요할 때도 있었을 텐데 그것과는 좀 다른 원숙해진 시각을 또 한번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냥 최근에 이제 3프로 TV에서 아. 대선 주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질문은 예. 안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었던 아, 질문이었는데 네. 그래도 안 할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인터뷰를 사실 이게 유튜브가 굉장히 오히려 지상파 이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혹시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은 저희는 경제 콘텐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유튜브고요. 네.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 관심과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 그 채널을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군요. 그래서 네네. 저희는 경제 분야로 특화해서 이런저런 콘텐츠를 유시민 선생님이 지식 소매상이라면 저희는 지식 재래시장 그런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데 네. 대선입니다만 경제 정책, 경제 공약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도 공부해보고 프린트를 받아서 양쪽 다 뭐 여기저기 받으면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정확히 이 디테일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또 이슈도 안 되고 만드시는 분들도 그게 국민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디테일하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네. 대강의 방향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것들인지 좀 듣고 싶었고 네.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한 후보님들의 생각도 듣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질문만 드리려고 한다. 네. 처음에도 경제 이외에 다른 이슈들도 있긴 있잖아요. 예, 그럼 개인 많죠. 사생활과 예. 가족과 맞습니다. 네네. 같은 그런 것들도 꽤 관심사이긴 한데 네. 그거는 다른 매체에서 다뤄주실 거고 저희는 경제 정책에 관한 후보님들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다. 네. 치열한 재질문과 반론도 하면 할 수는 있겠고 재밌을 수는 있는데 네. 또 그보다는 그냥 쭉 들어보다 보면 아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다. 아 이 논리는 좀 부족하시구나. 아 이 논리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 장을 열었는데 그 장이 드물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히려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네. 이게 이 3프로 TV 이번에 이 센세이션이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왔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 나눌 책 이 두 권, 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지난 100년을 돌아본 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데이터로 음. 돌아보고 데이터도 한 데이터만 본 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영역의 데이터를 다 들여다봤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그렇죠. 그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보면서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네, 예. 그런 거였고요. 제 책은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런 데이터들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사건들에 대한 네,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앞으로 100년에 나온 데이터들은 일종의 산맥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저 거꾸로 있는 세계사 이번 그 개정판에서 다룬 사건들은 거기 좀 눈에 띄게 솟아있는 봉우리 같은 그런 거여서 지난 100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싶으면 이 책 두 권 보시면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진 사건의 흐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네.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그 우리들의 삶의 양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도 어림짐작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앞으로 100년 데이터들을 보고 나서 네네. 그런 점에서 매우 유용한 책이기도 하고요. 책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목적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김현성님은 책을 왜 읽으십니까? 저는 책을 갑자기 제가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게 딱 됐는데 들어오는 질문이 좋은 질문.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상치 못한 네. 그 제가 책을 읽었던 이유는 네. 저는 이제 책을 읽고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세상을 조금 더 내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그 세상을 읽는 해상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멋진 했는데 표현이네요. 오, 야, 감사합니다. 진짜 이 표현이 야, 깜빡하다. 맞아요. 그래서 같은 분야의 책을 좀 더 깊은 서적을 계속 읽는 이유도 그런 걸 텐데,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대중들은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네. 아니면 최소한 몰라서 좀 주눅들지는 않는 그런 얇은 지식들을 일단 갖춰놓고 싶다는 게 네네. 첫 번째 1차적인 목표일 수 그게 있을 거예요. 교양인이 되고 싶은 교양이죠. 거죠. 네, 교양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오늘 주제로 삼은 이 두 책은 꼭 이 주최측에서 선정해 주셔서가 아니라 네. 저도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 두 책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읽으면 그 목적, 제가 갖고 있는 그 얄팍한 목적, 네. 대강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네. 어디 가서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거 보고 나면 그 베트남 전쟁 날 때 그 전쟁 때 미국에서 돈 엄청 쓰고 미국 사회 실질 임금이 그때 거꾸라져 갖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한 마리 뚝 던지고 나면 그런 거지. 그래 우리 다음 얘기 다음에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 그런 맛이 있죠. 있죠.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책 자체에 관한 이야기로 좀 흘러갔는데 제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과는 작년에 나의 한국 현대사 전면 개정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읽는 세계사의 전면 개정판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전에 해상도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 책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제 놓고 볼 때 우리가 세상과 대화를 하는 또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 책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죠. 100만 베스트셀러였으니까. 근데 이제 2020년대에 들어서 다시 한번 전면 개정판을 내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계속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세상이 흘러가요. 그런데 세상만 혼자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저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객관적 실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역사를 쓴 사람이 지난 시기의 사건들 중에서 일들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려서 써놓은 게 역사거든요. 그렇죠. 예. 세상이 흘러가고 그 안에 저도 흘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전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좀씩 달라지고 그렇죠. 그 중요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중요해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죽어 없어질 책인데 그 좀 아깝다고 뭐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생명 연장을 한 그런 거죠. 조금은 더 세상에 존재해도 괜찮을 책일 것 같다. 맞아.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스포츠 토토 네. 이런 별도 복권이 있잖아요. 네네. 이 복권 수익금을 어디에 쓰는가 봤더니 스포츠 진흥에 써요. 스포츠 진흥에 써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이견이 없잖아요. 스포츠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스포츠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낚시, 등산, 독서, 뭐 여행, 산책, 애완동물 기르기 등등이 사실은 스포츠와 특별한 다른 어떤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스포츠에만 그렇게 지원을 할까? 이 목표를 만들어서 라고 하면 30년 전, 40년 전에는 스포츠가 정말 중요했죠. 네. 스포츠보다 뜨개질이
비슷하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e스포츠는 이 사람아 지금 국위 선양을 하잖아. 그렇지.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야. 그 다분이었던 산책, 국가비적 등산, 관점이네. 낚시 스포츠는 전혀 다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태릉 선수촌도 있고 국가 예산도 다르게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뀌기도 하고. 네. 여기 양정수님이 이 질문했다. 그때 초판 냈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있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예. 네. 궁금합니다. 네, 이게 진짜 제가 에필로그 썼던 이유인데 네. 그러니까 범용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 네. 이거 그때가 이제 286, 386 컴퓨터가 막 나올 때예요. 제가 초판을 냈을 때가. 그때는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고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짐작도 별로 못했습니다. 물론 제3의 물결의 엘빈 터플러 선생이 네. 막 재택근무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그거는 뭐 미래학자가 하는 그런 약간 SF적인 네. 이야기고 내 문제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쓰면서 20세기 후반 종반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혁명적 사건. 그것이 이제 인터넷 정보통신기술혁명 이런 건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초판을 쓸 때는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앨런 튜링이라는 1954년에 네. 예, 사실상 컴퓨터를 발명한 분이죠. 예, 인공지능까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제안까지 다 하신 천재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중요하리라고 생각도 별로 안 했고 그러네요, 네. 정말. 그렇죠. 제일 큰 사건이죠. 뭐 전형적으로 저는 그게 286 떠오릅니다.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저는 그걸로 고돌이 게임 정도만 하다가 네, 처음에 포카하고 고스톱만 했습니다. 네, 게임기를 대체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도 처음에는 저는 80년대 생이다 보니까 그 유시민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든 게 저는 스마트폰의 발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 제가 20대 초반일 때 발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작은 장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네. 그냥 뭐 조그마한 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는 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그 플랫폼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 플랫폼 노동이 세상을 바꾸고 이런 과정을 저도 쭉 지켜보면서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 컴퓨터가 조금 더 작아지는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980년생한테는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작아진 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3프로 TV 같은 경우가 네, 네. 이제 범용 플랫폼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거죠. 제공하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 플랫폼이 없었으면 집에 가서 봐야죠. 방송국을 차릴 수가 없죠. 없어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생산과 정보 컨텐츠, 정보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비용이 정말 거의 제로에 가깝게 간 거예요. 그렇죠.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면 우버, 그렇죠. 택시처럼 안 생겼는데 저 차가 나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다 줄 저 차구나라는 걸 휴대폰을 갖고 다니니까 가까이 오는구나. 2327번이구나. 이걸 알죠. 이건 뭐 컴퓨터에서도 물론 할 수 있었겠지만 네. 회사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다시 컴퓨터를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회사에 전화해서 야, 김대리 내 컴퓨터 앞에 그 기사님 어디까지 오셨나 좀 봐줄래? 그렇지. 이래야 되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서비스가 그러니까 됐겠죠.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 20세기가 매스미디어의 시대였어요. 네.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3프로 TV의 그 사건이에요. 이게 일종의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대규모의 물적 자본 투자와 거대한 조직과 그 그런 거 없이도. 높은 송신탑과 뭐 이런 걸 갖춰야만 지식 정보 유통을 할 수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컨텐츠의 힘만 있으면 네. 주어진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걸 활용해서 누구든 자기의 컨텐츠를 내보내고 그걸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혁명이다. 이거는 정말 구텐베르크의 금속월자 발명의 한 10,000배쯤 되는 강도로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혁명적 사건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절감하고 있어요, 요즘. 하나만 덧붙이면 예. 이제 지식인들이 핑계를 대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사주가 생각이 달라서 언론사에서 네. 기사를 안 실어줘서 책이 안 팔려서 이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네. 이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콘텐츠의 틀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고 퀄리티만 유지하면 그 다음부터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네. 지식인이 더 정말 고달파진 맞- 시대가 맞아요, 될 수도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 지식인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는 네. 그런 시대도 같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매스미디어 시대의 특유한 현상이었는데 제가 이번 책을 다시 쓰면서 보니까 네. 제가 이 책 초판을 쓸 때는 그것이 항구적인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면 맞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스미디어가 있고 지식인들이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중과 호흡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치고 네. 그렇게 언론 자유가 만개한 가운데 국민들이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권력자를 뽑고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하고 이 시스템이야말로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 초판을 썼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매스미디어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100년은 정말 대단한 100년이었구나 그런 생각 네. 예, 하게 됐어요. 누구나 매스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 한 25분 정도 지금 이제 오프닝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 없는 모양이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책에 또 관해서 네. 두 분 말씀을 저희가 아젠다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오프닝에서는 뭐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그 유시민 작가님의 책과 그리고 이진우 기사님 말씀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어떤 그 변화와 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이 앞으로 100년이라는 책은 결국 또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작가님께서 이제 거꾸로 있는 세계사의 에필로그에서 말씀을 하셨던 우리가 인류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우리가 시대 정신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조금 이제 우리의 미래와 연관된 어젠다를 선정을 해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주제를 하나하나, 정해서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젠다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개념이죠.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에 관한 것인데 이제 그 인류가 이 지구상을 지배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결국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협력을 하고 또 그 협력을 통해서 어떤 인류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인 창의성을 발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류의 발전 역사를 알 수 있는 지도가 저희 그 책 164페이지에 있는 이제 전 세계 특허 등록 현황 지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허 등록 주소가 한 곳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소들의 중간 지점에 뭐 이렇게 불빛을 표시를 한 건데, 저희 이 한국이 예상외로 굉장히 이 지도에서 밝죠. 예상 외예요. 이제 저기 있다. 네, 한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그렇게 센 줄 몰랐죠. 네, 우리가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네. 바라볼 때 사실 약간 축소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일본, 미국, 유럽이 역시 굉장히 강하지만 한국도 굉장히 지금 이게 특허 강국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기술 발전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죠. 맞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지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나라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지도가 결국 그 이 대륙과 대륙 사이를 잇는 어떤 이런 불빛들의 모양들을 봤을 때 또 뭐 결국 어떤 인류의 어떤 협력, 창의적인 협력의 증거를 나타내줄 수 있는 지도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이제 약간 나누셨죠. 뭐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이 좀 기술적인 그 것들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마트폰의 발명을 말씀하셨고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의 이제 본격적인 발명. 그러면은 이진우 기자님께서도 혹시 비슷하게 생각을 하세요? 컴퓨터의 발명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최근에 있는 기술과 관련해서요? 네, 기술과 관련해서. 기술과 관련해서는 컴퓨터라고 상징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표현은 우리가 네. 컴퓨터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도 마찬가지고 네. 세상을 마주 바꾸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가 전 세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지금 애플일 텐데 맞습니다. 애플이 김현성님 태어날 무렵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네, 없었죠. 아마 유치원 들어갈 무렵에 어느 회사 차고를 하나 빌려서 그 더벅머리 총각들이 모여서 쟤들 뭐 하는 거야? 저런 얘기를 들을 만한 근데 애플 2가 86년도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몇 년생이신데? 저는 88년생입니다. 이렇게 없었다니. 제 나이를 막 있기는 있었구나.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세상을 빨리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술이 네, 있고 맞습니다. 없고가 예전에는 별로 그 차이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기술이 하나둘이 아니니까 네네. 뭐 통신 기술도 그렇고 상당히 양극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양극화라고 하는 게 늘 고정되어 있는 그 극화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이 4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네. 세계 최고라면 이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건 1등, 2등이었던 기업을 언제든지 몰락시킬 수 있고 네. 100등 기업이 언제든지 금방 1등이 네.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것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즘은 양극화를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양극화 그 자체, 애플이 얼마 버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만드는 중소기업은 얼마 버느냐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차이에다만 고민을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 그럼 애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즉 계층 이동성, 계층의 간격은 둥글 벌어져 있는데 네네. 이 이동성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빠르고 풍부한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분야에 따라서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댓글창에 노키아, 소니 이런 회사 이름들이 막 올라와요. 네. 노키아의 몰락이 놀라운 사건이었다. 박준태님 그리고 은서님은 소니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정말 지난 한 반세기 동안의 그렇죠. 이 기업 생태계의 변화라는 건 정말 상상 이상의 속도로 상상 이상의 폭으로 변해왔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지도에 보면 한국이 상당히 밝게 네. 그 지재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특허 이런 거.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이 번영하는 지역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려면 그 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특허 건수거든요. 네. 인구 대비 네. 특허 건수 이런 거요. 결국은 거기 그 지역에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지역이 밖에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양성해냈든지 간에 네.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간 집단이 크다는 뜻이에요. 거기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1세기 들어와서 보면 번영하느냐 어느 지역이 번영하느냐 하지 않느냐 몰락하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기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은 책이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 엘빈 터플러 선생이 제3의 물결을 냈을 때 예. 그게 1980년인가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어요. 내기도 79년인가 80년에 냈나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책이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예. 예. 예, 권력이동이라는 책이 보면 그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진짜 그럴듯하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그 최초의 권력을 탄생시킨 힘의 원천이 뭐였냐? 그 완력이었대요. 완력이요. 폭력이요. 네, 예. 물리적인 폭력이요. 그건 우리도 다 잘 알죠. 칼 들고 뭐 이렇게 돌도끼 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권력의 원천이 완력이던 시대를 지나서 이 산업화 시대에 이제 산업혁명기에 들어오면서 돈이 이제 돈이 권력의 원천이 된 그렇죠. 거예요. 돈이. 돈이 그러니까 완력을 살수 완력 있으니까. 있는 자는 돈 많은 자에게 고용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게 돈이 권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네. 거쳐서 그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죠. 예,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지식이 네. 지식이 권력의 원천, 지식이 돈의 원천이 되고 네. 따라서 권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게 네. 엘빈 터플러의 권력 이동의 기본 스킴이었어요. 그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그걸 읽으면서
진짜 그럴 것 같아. 음.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뭐 이진우 선생 얘기하신 것처럼 애플이 몇십 년 되지 않은 회사인데 세계 맞아요. 시가총액 세계 최고의 그렇게 기업이 됐죠. 됐다는 예. 거는 그 스티브 잡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몇 사람의 엔지니어와 네. 디자인에 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어떤 미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의 어떤 특이한 점, 예. 우월한 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불러 모으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번영하는 지역이 되고 그렇죠. 그런 지역을 껴안고 있는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네. 그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엘빈 토플러가 뭐 진지한 학자가 아니고 약장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20세기에 일어난 이미 되어 있죠. 흐름의 변화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 네. 한국이 왜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느냐 유엔 기구에서 결국 저 기술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게 핵심인 아. 거예요. 저게. 공교롭게도 보면 위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조금 네. 따뜻해도 될 것 같고 네. 조금 추워도 사람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하필이면 저 위도에서만 저렇게 기술 개발과 공부와 학습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참 신기해요. 저 그게 청균세의 핵심 테마죠. 테마죠. 네. 예. 남북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이 청균세에서 이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탐사한 결론이 우연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연히 그냥 우연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운이 좋아서 우연히 된 거래요. 우연히. 동의돼요 그게? 예,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연히 요 온대 지역 요 쪽에서만 사계절이 뚜렷한 저 나라 쪽에서만 기술이 생겼다는 게? 예, 그게 이제 농업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목축이 발생하는 과정, 이게 주어진 자연적 조건과 거기서 축적된 어떤 잉여 생산물, 네. 그 집적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최초의 약간의 차이가 벌어졌던 것이 저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지금도 저게 세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솟아날 수가 없고 과거의 바탕 위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서세동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던 그러니까 산업혁명기 이후에 서유럽이 이제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이렇게 네, 떠오른 예. 때부터 형성돼 있는 저게 저렇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한국 경우는 저는 약간 이제 세종대왕님의 그런 언덕도 크고 예 그리고 우리가 예로부터 예. 지식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우리가 고려시대 때부터 갖고 있었잖아요. 지식을 네, 중요시 여기고 예. 그게 이 과학기술 시대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에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엄마들이 그런 생각도 어려워도 공부시키려고 그럼요. 했던 게 그게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기술의 빠른 발전이라는 거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국가를 또 번영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모든 기술에는 아까 이제 이진호 기자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이 명이 있고 또 암이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재밌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1만 명당 노동자 1만 명당 그 로봇의 개수 관련된 지도가 있는데 여기서도 볼까요? 네. 여기서도 역시나 지금 그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네. 의외로 안 알려져 있는 1등이 저거예요. 그렇죠. 네. 인구 대비 로봇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 근데 주변에 로봇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로봇 아니라 네. 공장에 있죠. 공장에 들어가면 이제 팔만 돌아가는 이런 맞아요, 친구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로봇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네. 저게 갖고 오는 명암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그 근로자들에게 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너무 작다. 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올라가는 속도는 이런데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낮다. 언젠가부터인가. 네네. 처음에는 같이 올라오다가 네네. 언젠가부터인가 월급은 별로 안 오르고 그러나 우리의 생산액은 이렇게 많아지는 이 갭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거냐. 이게 네. 바로 불평등이고 이거 빨리 깨뜨려야 되고 이게 사회가 뭔가 개선해야 될 거다라는 네.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저게 설명을 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하냐면 로봇이 하는 거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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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로봇은 누가 샀냐고 물어보고 누구의 소유권이냐고 물어보면 자본이 갖고 있고 그렇죠. 자본이 결정해서 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액의 상당 부분이 로봇의 몫으로 가고 그게 자본의 몫으로 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 네. 게 그게 그럼 합리적인 결과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참 뜨거운 토론이 있어야 되는 네. 주제인 것 그런 같다는 생각이 주제죠. 듭니다. 네. 그 저희 책에 있는 지도 차트 중에 그 차트가 있어요. 저희 미국의 이제 명목 GDP의 상승에 반해서 네. 지금 이제 실질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차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현재 미국의 시간당 임금, 임금. 네. 이 실질 임금으로 계산을 할 때 네. 1972년도보다 낮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전보다. 물가만큼도 못 따라갔다는 거죠. 예, 예. 실질 임금이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경제의 성장에서 나온 과실은 다 누가 가져갔냐? 그 문제죠.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상위 1% 엘리트들이 다 가져간 거죠. 예. 그거를 불평등이고 우리가 깨뜨려야 할 뭔가 사회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네. 그게 어찌 보면 공정하게 잘 나눠진 결과일지도 몰라. 왜? 그쵸. 언젠가부터 뭔가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로자가 기여하는 몫보다는 생산 설비와 뭐 마케팅과 혹은 뭐 자본이 갖고 온 로봇과 그런 것들이 기여하는 몫이 네네. 점점 커지다 보니 그거를 어떻게 그럼 분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직원이 100명이면 100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는 반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는 뚜렷하죠. 우리가 이 앞으로 100년 저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영미 계열, 그러니까 영국하고 뭐 미국, 호주 이쪽 옛날 영연방 혹은 뭐 영국 식민지에 속했던 이제 영국적 세계하고 네.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등등의 유럽 대륙 다르죠. 쪽이랑 또 나중에 산업화된 개발도상국들 또는 신흥공업국이랑 다 트렌드가 달라요. 네. 맞습니다. 다른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그 분배 상태가 나쁘다가 20세기에 좋아져요. 20세기 중반까지 쫙. 잠깐 좋아지죠. 잠깐 좋았죠. 예, 그냥 미국이 좀 번영하고 있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 최고조로 그 올랐을 때, 1970년 이전까지 쫙 좋아지다가, 1970년대 이후에 다시 나빠지죠.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최상위층이 이 부가가치에서 가져가는 몫이 계속 높아져 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소련 동유럽 체제가 망하고 나서 미국 1급 체제의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그 경향이 더 강화됐죠. 거기에 비해서 독일, 프랑스 등등의 유럽 대륙 국가들 쪽은 그게 그만큼 심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노동보호도 그 강력하고 노동조합의 힘도 세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뭐 최저임금제를 산업별로 하든 전국 평균으로 하든 최저임금 제도도 더 강력하고요. 그래서 그 격차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들이 유럽에는 많이 들어있죠. 유럽 대륙에는. 그리고 이제 그 과세율도 높고요. 세율도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 쪽은 그 경향이 있긴 한데 좀 덜한 편이에요. 설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어딜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중간쯤 돼요. 유럽과 미국의 예, 중간. 유럽 네. 대륙과 이제 영미권의 중간쯤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원래 시작할 때는 미국 스타일에 네. 가깝다가 맞아요. 지난 한 3, 40년 의 기간을 거치면서 점점 더 유럽 대륙 쪽으로 접근해 와서 지금까지. 그 중간쯤 어디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좀 뭐 대선 국면에서 지금 경제정책 논쟁이 앞으로 좀 더 벌어지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은 영미식 그쪽 제도나 이런 걸 옹호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죠. 이제 민주당하고 진보정당 쪽들은 유럽 대륙식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격차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대처법이 좋으냐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갈려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번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가 네. 그래도 미국보다는 유럽 대륙이 음. 영민이보다는 유럽 대륙 쪽이 좀 낫다 분배 지표가. 분배 지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쪽이 좀 낫지 않냐 이러는데 이제 반론은 네. 격차를 내줘야 네. 열심히 하지. 네. 열심히 하고 성공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격차가 적으면 없으면, 네. 그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네. 이 동기가 약해지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 반론은 평소에 그렇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네. 떼돈 벌려고 빌 게이츠가 뭐 윈도우를 만들고 떼돈 벌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오로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럼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안 만들었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안 만들었겠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런 반론도 그럴 수 가능하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빌 게이츠도 한참 일할 나이에 은퇴를 했고 그렇죠. 스티브 잡스도 한참 일할 나이에 사망을 한 게 이게 맞아요. 딱 한 가지가 우리나라 아니죠. 전 세계에서 요즘 우리도 저런 기업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는 대표 선수가 삼성전자인데 네. 아주 기특하게 잘하긴 하지만 네. 그게 좀 불안해요. 그 시클리컬이라고 하죠. 그렇죠. 경기 민감하기도 네. 하고 뭐 열심히 만들어 파는 것 같은데 잘 안 네. 팔리기도 하고 우리도 저런 기업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기업들이 바로 미국에 있는 애플, 뭐 페이스북 이제 그거 하려면 무슨 아마존. 집에 주차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창업을 하려고 해도 게러 그리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대학생들은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일단 다 중퇴를 시키고 중퇴를 해야 돼. 어. 네. 중퇴를 하고 그렇죠. 다 중퇴했죠. 중퇴하고 네.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개인주택에 주차장 있는 집이 별로 없거든. 저 대학 중퇴하는 경우도 절대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이거 못하게. 창업이 어렵죠. 네. 뭐 저희 견해는 이제 아까 전에 뭐 그런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네. 그런 기업이 미국에만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가장 많죠. 미국에만 있어요. 네, 거의 미국의 없죠. 의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죠. 최악의 의료 제도입니다. 네. 유럽의 의료 제도는 가장 본받을 만한 재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쪽으로 추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낮은 의료비로 누구나 의료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된다는 명제는 맞는데 이상하게 전 세계 신약은 미국에서만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근데 이제 고민거리죠. 신약이 그러니까 우리 이준 선생님 그 혹시 그런 데이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평균 수명 네. 그러니까 신생아의 기대 여명 막 태어났을 때 몇 년 살 거냐 할 때 제가 태어났던 1959년에 대한민국의 기대 여명이 50년이었어요. 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여명이 80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제가 태어날 때보다 네.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은 넘게 지난 지금은 30년의 삶을 더 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30년 이상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는 굉장히 큰 성공이에요. 그 데이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럼요. 예. 그런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무엇이 작용했을까?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을 이렇게 늘리는데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 기술이 기여한 바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보신 적 있어요? 그 잘 모르겠어요. 다만 모르시죠? 미국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때 의학이 발달한 미국이 오래도 못 살더라고. 그러니까 경제학 하시는 네. 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그 데이터를 못 보셔서도 그게 크지 않을까 하는 걸 짐작하시죠. 네. 되게 WHO나 이런 데서 또는 OECD나 이런 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인간의 건강 수명,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 건강 수명이 우리나라가 70 한 2, 3년밖에 안 돼요. 네. 이 수명은 80년이 넘는데 한 네. 8, 9년 차이가 지거든요. 예. 그걸 좁히는 게 목표죠. 보건정책의 목표인데 여하튼 건강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이 기여한 바는 10%가 안 됩니다. 모든 연구 결과를 봐도요. 네. 그럼 압도적인 건 뭘까요? 압도적인 건 위생이라든지 그렇죠. 그거는 최근에 읽을 거고 공중보건이요. 공중보건이. 뭐 기초연금 이런 것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살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그거는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네.
그 소득 향상으로 인한 영양 상태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분리를 비롯한 그 공공 보건의 향상.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80% 넘어갑니다. 소득 향상이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기초연금에서 오는 거죠. 소득 향상은 이제 산업기술의 발전에 관련돼서 온 건데 여하튼 신약이 또는 뭐 로봇 수술하는 거 이런 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데이터상으로는 큰 영향을 못 줘요. 네.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잘 살고 고르게 잘 살고 그리고 도시나 어떤 생활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고 네. 국가가 전염병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웬만해 가지고는 어지간한 병 아니고는 병원에 가면 죽지도 못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살려놔요. 큰일입니다. 정말 네. 이것도. 그래서 미국은 정말 엉망이거든요. 미국은 의료제도 이런 것들은 미국식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전에 하셨었다 보니 네. 하실 말이 많은. 네. 이건 진짜 네.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유럽식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이렇게 기술 혁신이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네. 이것이 산업에 적용이 바로바로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나오면서 듣도 못한 기업들이 갑자기 출현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추기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데 꼭 격차가 나야 이런 게 활발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격차를 줄이는 것인가?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 좀 빈대 잡으려다가 조가상간 태우는 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토론의 시작이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야죠. 임상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사회과학은 임상 시험이 안 돼. 그게 안 돼요. 예. 한번 해보면 되는데 제일.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저희가 기술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기술의 이제 어두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불평등의 문제까지 불평등과 극혐은 저희가 좀 넘어와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진행하기 어려우시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주제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렇게 해요. 하다가 시간 되면 끊지 뭐. 근데 이게 그 두 분이서 말씀들을 하시다가 계속 그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가 주셔서 저는 뭐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네. 불평등까지 저희가 넘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미식과 유럽식의 어떤 두 가지 보기를 놓고 우리 사회가 계속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후발주자의 하나의 특권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발주자의 네. 예. 앞에 선진국들은 정말 자기네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계속 가고 그 부작용을 뒤돌아 해소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진국들이 남겨놓은 오답 노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제 오답 노트를 보고 우리가 어떤 풀이법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불평등 이슈에 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총균세에서 다뤘지만 과거의 불평등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남북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어떤 차이점이었다면 최근의 불평등은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뭐라는 그런 아젠다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이진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국가 내의 불평등은 뭐 혹시 뭐 위험한 수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수정해야 하는 노력이 특별히 필요한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한민국 안에서의 불평등. 네. 맞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흐름은 최근 100년간 불평등은 많이 줄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 그래프 우리 하나 그냥 보고 갈까요? 우리 네. 그 코끼리코 그림이라고 예, 하는 예. 210 유명한 그림인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 세계화가 되면서 그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후진국들의 근로자들이 일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나이키 네. 공장이 미국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일감이 없다가 나이키 공장이 인도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거리가 생기고 돈벌이가 네. 생기니까 네. 그 나라 사람들의 그 복지 수준과 소득 수준은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나이키 공장이 생기기 전에 미국의 시민과 방글라데시의 시민의 격차는 굉장히 컸는데 네네. 이제는 이쪽이 조금 올라오니까 굉장히 줄어든 거죠. 예. 그렇죠. 문제는 미국의 나이키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그게 코끼리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위쪽으로는 상위권 고소득자는 그대로 있는데 중하위권에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해서는 없어지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없어지면 제일 좋아요. 네. 3명의 출연료가 같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네네. 이따 한번 같이 열어봐요. 얼마나 다른지. 아 인증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인증. 예. 야. 그런데 출연료가 같으면 좋은데 과연 그럼 세 분의 능력도 같으냐? 뭐 인간으로서 존엄성이야 같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유튜브를 찍고 방송을 하다 보면 인지도도 있을 수 있고 방송의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 출연료가 같아 버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유시민 선생님은 매일 커피를 쏟습니다. 벌어 먹고 살려면. 아니 그게 아니라 섭외가 이쪽으로만 갈 거니까. 아, 그렇죠. 세 사람의 출연료가 같아? 그러면 그러면은 무조건 그렇죠. 유시민이지. 네. 예. 요즘 이진우가 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고 있지. 뭐 어쨌든 저는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럼 김현성을 누가 먹여 살리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김현성 어떻게 해야 되냐? 출연료가 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감이 골고루 가요. 그렇습니다. 아 유시민 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너무 조금 비싸니까. 비싸네. 그래서 그 강연료 너무 적게 받고 강연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김현성은 굉장히 민폐가 굶기는 있는데요. 일입니다. 네, 그런 거라서 이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고 네. 문제는 이제는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요즘에는 전 세계에서 애플 휴대폰을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무역도 그렇고 발전함에 따라서 이 1등이 전 세계를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양극화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양극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 성장의 발전이 계속돼야 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다 있고 앞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는 더 커질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마치 고무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소득자가 앞으로 달리면 이 간격은 벌어지는데 네. 고무줄에 딸려 있으니까 따라는 와요. 이게 네, 이렇게 네네.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100년 후가 되면 양극화는 더 벌어져 있겠으나 그렇죠. 우리의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자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과 소득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을 거고 네. 그 원동력이 어디야라고 생각해 보면 미안하지만 이 고소득자들이 고소득자들이다. 열심히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네. 돈을 벌려는 노력이 생겼고 네네. 거기서 거둔 소득이 어떻게든 돌아가기 때문에 음. 생기는 일이라 제 생각은 불평등은 분명히 치유해야 될 텐데 우리가 항상 불평등을 어떻게 치유할까라고 보면 얼마나 불평등한지만 보잖아요. 그 자체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아지기도 어렵고 벌어질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쪽에서 맨 밑에 쪽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가고 있느냐를 네네.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불평등 사이에서 얼마나 순환이 되느냐가 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김현성도 노력하면 유시민처럼 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한 거지. 네. 김현성과 유시민이 출연료가 같은 사회는 안 좋은 사회잖아요. 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는 김현성도 유시민이 될 수 있고 유시민도 조금 게으르면 선택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건 나쁜 거죠. 유시민이 이진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이제 저 나를 섭외하지 않으면 이진우도 안 보내줄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 세트로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 이런 불공정함, 네. 이런 그 공정거래법 위반이. 그렇죠. 기업할 때. 카르텔. 예. 내지는 새롭게 누군가 뭔가 강의도 하고 싶은데 알려지지 않는 이런 뭔가 네. 그런 문제들. 네. 요즘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기회를 안 주고 이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각도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불평등이라는 단어는 약간 가치관이 개입된 거예요. 불평등은 좋지 않은 거예요. 평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불평등, 뭐 자산 불평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이것은 병리 현상이라는 전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감이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걸 좀 더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게 불균등인데 소득 불균등
자산 불균등. 불균등은 그냥 뉴트럴을 한 거죠. 그냥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균등한 소득을 받는 게 정의로운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 이러면 부양가족이 4명 있는 사람하고 자기 혼자 있는 단독 가구인 사람하고 똑같이 급여를 받는다 이러면 그렇죠. 이거는 불평등한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균등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을 해서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연봉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열심히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어서.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기여도에 따른 보상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좀 더 줘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로운 분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준다 이러면 그 누가 만드는 거야? 그럼 그 돈은 이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여한 만큼 준다 이러면 이 몰인정하게 그냥 딱 실력적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더 줘야 돼. 근데 그렇지. 그 세상에 이게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이에서 이제 번민하게 되는데 이게 뭔가 더 기여한 사람이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정의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균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격차의 확대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뭐 이렇게 배웠던 고전적인 이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준 선생도 그렇지만 대학 다니면서 경제학 공부할 때는 생산 요소는 자본과 노동 두 개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술 이런 거를 같이 넣어서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자본 노동, 균질적인 노동, 균질적인 자본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선진국은 자본은 많고 상대적으로 노동력은 부족한 적은데고 네.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은 물적 자본은 적고 노동력은 아주 많은 데예요. 근데 사람이 오갈 수가 없어. 왜냐면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렇죠. 후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선진국은 임금 수준이 높고 후진국은 임금 수준이 낮아. 네. 그래서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격차가 커요. 그렇죠. 근데 인도의 택시 운전사가 우리나라와 제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격차가 엄청 큰데 각국 안에서는 격차가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는 다 못 살아. 그다음에 뭐 미국은 대체로 다 잘 살아요. 자본이 풍부하니까. 근데 여기서 자본 이동을 자유화시켜 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노동력 이동을 자유화시킨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노동력은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그냥 있고 예. 물적 자본만 후진국으로 싹 가는 거예요. 선진국계. 그러면 이쪽이 자본이 훨씬 풍부해지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이 올라가겠죠. 네네. 선진국은 임금 수준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전 세계 임금 수준이 수렴할 거다. 이게 고전파의 이론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되고도 있네요. 중국 인건비가 좀 비싸진다고. 네. 그러니까요. 베트남으로 안 간다고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면 인간들이 이동하지 않아도 물적 자본의 이동만으로 임금 수준이 평준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임금 수준이 왜 50년 동안 제자리 걸음 내지 하락했냐? 중국의 실질임금은 왜 저렇게 많이 올랐냐? 그 설명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는 이해가 돼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자본이 옮겨 다니는 것은 보편적인 움직임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임금 수준이 수렴하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고전 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하자면 과학기술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물적 자본의 양이 아니라 새로운 돈 되는 과학기술 그게 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니까 각국 안에서 이것이 격차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격차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그 격차가. 그게 숫자 노름이죠. 아이폰을 1억 개를 팔면
그 회사에 지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가죠. 대부분 가져가잖아요. 노동자들의 받는 임금이 물론 성과급 좀 준다고 해가지고 1,000만 개 팔았을 때하고 1억 개 팔았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1,000만 개 팔던 회사가 1억 개를 팔면 어마어마한 단기 순이익을 노리게 되고 그건 주주들이 가져가. 그렇죠. 그 주주는 상위 1%, 0.1%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항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자. 이런 보상 시스템, 시장에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받아들이는데 다만 그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그건 동의를 하죠. 부자 증세. 시장 소득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고르게 가져가게 할 방법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안 되죠. 아이폰을 100만 원에만 팔아라. 200만 원 받지 말고. 예. 그러면 다 아이폰을 사느라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안 이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한 개 세율을 사실은 1년에 100억 버는 거나 110억 버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있겠냐. 그 100억 벌던 사람, 100억 번 사람이 세금을 40억 내는 거하고 50억 내는 거하고 큰 차이 없잖냐. 네. 이것도 철학적으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화폐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냐 안 하냐 가지고 또 철학적인 논쟁이 있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잘 버는 분들이 이걸 받아들여 주고요. 이거는 순전히 내가 우리 회사 직원보다 경영자인 내가 또는 대주주인 내가 1억 배 잘났기 때문에 1억 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소유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 주주의 대주주인 나한테 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협력업체에 협력기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번 것 중에서 한 80% 70% 이상을 다 뜯겨도 나는 오케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저는 방법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야 빨갱이냐 공산당이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소득 분배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데 기여도에 따라서 네. 그러나 그 차이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용인할 맞아요.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차이가 나면요 네.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표가 여러 개 있지만 진위계수만 보면 네. 되게 이제 0.35 그쯤 수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세전 그러니까 시장 소득 진위계수는 그보다 높고 네. 그다음에 조세 징수하고 보조금 주고 해서 세후 소득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그보다 낮지만 예. 되게 3.5 내외에 있어요. 이게 0.35 그러니까 0.4가 되면요 심각한 사회 불안이 조성된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0.3에 접근하면 상당히 괜찮은 분배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우리는 그 중간 우리쯤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내고 네. 또 그걸로 공공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필요한 현금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야지. 이대로 가서 나중에 로봇이 다 생산하고 공장에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걱정거리죠. 예, 그러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그게 온다고 봐요. 네. 제조업체에 노동자가 시스템 관리자 빼고는 아무도 없는 네. 다 로봇이 생산하는.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가 전체 피용 근로자의 5% 미만으로 지금 농업처럼. 네. 그러니까 농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노동인구의 10%도 안 되는 시대가 금세기 안에 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사회제도, 조세 시스템, 분배 시스템 이런 해야죠. 것들이 있어야 해야죠. 사회가 해체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지. 그 언제까지 네. 그 옛날 20세기 할 제도를 거냐. 이념적으로 끌어안고 빨갱이냐 공산당이냐 타령하면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되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김현성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냥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적 물적 그런 어떤 자본의 이동이 자유화가 되면서 노동 생산성보다는 자본 생산성의 속력이 이제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실질 임금의 하락이라는 것도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바라보자면은 사실 20세기 이후에 이제 인류의 노동 생산성이 그렇게 극적으로 증가를 하지는 않았다는 관점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서 또 아까 그 이진우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고무줄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높은 자본 생산성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쭉 달려 나가면은 이제 그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만 고무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따라가게는 되어 있다. 근데 이 댓글 중에 그 김재호님께서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는데 만약에 끊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고무줄 말씀을 끊어지면. 하셨어요. 예, 근데 예, 저는 사실 그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가장 그 주의 깊게 들어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이 탄력성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앞에서 달려 나가면은 뒤에 따라가겠지만 사실 이제 이 그 어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탄력성이 만약에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안 가본 길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어쨌든 인정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기술의 시대고 결국 기술이 창출하는 자본의 생산성이 노동 생산성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가 조세나 그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 계약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탄력성의 유지와 회복에 대해서 필요하죠. 이진우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조세로 그러니까 지금의 소득세율을 더 높이고 네. 법인세율을 높이고 뭐 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좀 더 높이면 그 방향이 맞겠죠. 그래야 분배가 더 나아질 테니까. 그거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럼 지금 제도만 바꾸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오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열심히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이 오려면 밤새도록 증기기관도 개발해야 되고 또 빌 게이츠가 막 코딩하고 있어야 되고 코딩하고 하니까 있어요. 이 세상이 올지 네. 안 올지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신 솔루션을 적용하려면 정치적인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 이제 긴 안목으로 보면 지금 같으면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요새 기본소득 얘기도 게시판에도 저 댓글창에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아니 가만히 있는 국민들한테 왜 돈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 누진세 도입한 게 대공황 때예요. 맞아요. 80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 세금 많이 받은 지는 얼마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념이나 윤리적인 어떤 관념이나 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변하는 것 같지만요. 정말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인가는 그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 보세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면 뭐 뉴딜에서 뭐 아주 고상한 정책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루즈벨트 대통령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 딱 취임식 날 그냥 은행 업무를 전국에 다 중단시켜버리고 그죠? 그리고 딱 조사해가지고 죽일 은행, 살릴 은행 딱 고른 다음에 맞아요. 살릴 은행은 연방준비제도에 다 가입시키고 그다음에 그 예금자 보호 규정 제도 만들어갖고 딱 보호해주고 그리고 죽일 기업들은 싹 내쫓아갖고 싹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은행 문을 열게 하잖아요. 그리고 금거래 중단시키고 금수출 못하게 하고 굉장히 강제적인 수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 직접 그 산업보험국 만들어서 실업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데 오하이오주나 이런 데 중서부 지역의 노인들이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을 바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8, 90년 전의 얘기지만 미국 사회에 그 대공황이라는 상상 못했던 재앙이 닥쳤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자다가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게 한 게 아니고 뭔가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준비했겠죠. 고민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논의하는 건 지금 당장 뭘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기본소득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네.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든 간에 이 논의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설마 하지만 설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인류 역사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공장에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스마트 공장이 요즘 글 공장이에요. 맞아요. 농장도요. 스마트 농장이요. 스마트팜도 있죠.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디 지방에 공장 설립하고 나면 지방에 일자리 만들었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네, 그러는데 그렇죠. 네. 요즘에는 잘 안 내요. 네, 맞아요. 한꺼풀 들여다보면 없으니까. 사람이 없어.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기계만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이제 굉장히 복지는 좋고 뭐 그 세금도 적은 편이고 뭐 그런다는데 왜 그러냐면
그 해저 유전 있잖아요. 여기 돈 많은 나라라서. 거기서 해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국고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공장은 다 로봇가 돌리고 스마트팜 해갖고 농장도 이제는 다 이제 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서 제조업과 농업 분야, 건설 분야 이런데 한 10% 내외 정도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빼고 나머지 90%는 다 사람끼리 서비스하는 서비스업, 공공 서비스 이런 거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조건이면 지금식의 임금 제도나 뭐 이런 복지 제도나 이 재분배 시스템 가지고 대응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로봇이 100% 운영하는 그런 공장을 돌리는 사람은 이제는 노무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자본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 그런 무인 주차장 많아요. 네, 이제 슬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가 거기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걸 누가 사서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 얘기가 나올 때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논의로 시작이 됐는데 이 맥락에서 보면 전혀 다른 맥락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예, 정책.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빨갱이냐 뭐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슨 아이디어든 간에 다 내놓고 우리가 해봐야죠. 예,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 아이디어의 끝은 어느 정도의 분배 비율, 어느 정도의 세율이 그렇죠. 작동하는 임계점일 네. 것이냐.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려도 별 문제가 없다면 네. 사회적 타협 내지는 압력 내지는 뭔가를 통해서도 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의 지금까지 와 있는 거는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컨센서스잖아요. 그렇죠. 요거보단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최고 소득세율은 이제 50%를 넘어서 55%입니다. 지방세 예, 지방세 포함하면 55% 가까이 되죠. 저희도 저희가 하는 유튜브 네. 그 3프로 TV에 네. 보시면 그 출연료를 조금씩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받겠다는 분도 있고 그냥 책으로 줘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밥이나 한번 사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왜요? 그래도 매일 자주 나오시는데 한 달 되면 뭐 한 1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받아가세요. 그러면 55만 원 세금 내야 돼. 네. 친구야 55만 원은 세금 내야 돼. 그러느니 그냥 밥 먹읍시다 우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세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산성이 뛰어난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줘야 사회가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는데 안 뛰기 시작하는 뭔가 세율이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뭐 50%, 60%도 견딜 수 있는지 70%도 견딜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근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네. 보는 게 예. 그 한계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8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 뭐 거기서 그렇죠. 또 뭐 2억까지는 몇 프로, 2억에서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 이상한 지금 최고 세율 적용하는 게 10매덕부터 아니에요, 그죠? 과세소득. 뭐 5억 이상인가 10억 이상 10억 이상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럴 최고 거예요. 세율, 최고 구간 만든 게. 그걸 더 세분화해서 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근데 책을 냈는데 밀리언셀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2만 원짜리 책 같으면 네. 100만 부 팔면 20억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인세로. 인세로. 그럼 10억 내야죠. 10억을 내야죠. 그러면 야 10억 내야 되는데 그만 팔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만 팔 수도 없죠. 소비자가 사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듬해에는 글 안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글 쓸 것 같아요. 에이, 사람인데요, 그래도. 성장에 10억이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좀 다른 글을 쓰게 되지. 왜냐하면 이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바로 그거.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거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먹고 살려고 네. 독자들의 어떤 취향에 부합하는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 책은 내 마음대로. 안 팔려도 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바로 그게 사회적으로는 별 효익 없는 책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안 팔리지. 그러니까 안 팔리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제 책 사도 못 먹고 살고 출판사도 못 먹고 살고. 그렇죠. 네. 이게 축구팀 같은 거예요. 네. 11명이 축구를 뛰지만 잘 뛰는 선수는 하나 있고. 아니 근데 세율이 낮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니까요. 20억 인세를 받아서 10억을 내나 5억을 내나 네. 그 다음에 그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중요한 세율이 얘기죠. 낮다고 해서 네. 제가 더 열심히 쓰지 않는다고요. 20억 인세 받아서 10억을 세금으로 냈으니까 10억밖에 못 벌었어.
내년에 더 벌어야 돼. 이래가지고 또 잘 팔릴 책을 쓸 확률과 알겠습니다. 5억밖에 세금을 안 내서 15억이 남았잖아요. 내년에 놀아도 되네. 이게 세율이 낮을 때 오히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세율이 뭐 네. 최고 세율 55% 됐다고 해서 고민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난 일 안 할까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또 하나의 고민은 네. 또 하나의 고민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분배를 하면 네. 그럼 빈부의 차이가 줄어드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꼭 그렇지가 않죠. 네. 즉 국민들에게 전부 다 보조금을 나눠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뭐 쓰실 것 같아요? 아이폰 사고, 나이키 사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백화점 가서 쇼핑 한 번 더 그러겠죠. 네네. 결국은 그 돈은 다시 우리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해라고 말하는 애플, 스타벅스, 신세계 그쪽으로 다시 간다고요.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된다니까. 어차피 돈 뿌려도 다시 다 들어와요. 다시 그대로 다 돌기만 들어오니까. 하면 돼요. 돌기만.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더 높여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주는 걸로. 주는 어차피 걸로. 버는 놈이 버는 거야. 동의. 주는 걸로 결론이 내려. 그렇지.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는 걸로. 아, 그거 괜찮겠네. 네. 네. 이 아주 중요한 사회 계약의 문제를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됐어요. 여기서 결론 났으면 주는 거예요. 주는 정의선 씨가 자동차 저런 걸 만들고 합시다. 이재용 씨가 지금 핸드폰 만드는데 정의선 씨 만드는 자동차가 이재용 씨의 핸드폰을 사주지를 못해요. 거. 그리고 핸드폰이 자동차를 사는 것도 아니야. 음. 다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줘야 돼. 맞죠. 두 대 그건 있어요. 딱 하나만. 아니, 뭐 사람- 두 가지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누군가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캐치해서 그렇죠. 제품을 잘 만들고 잘 서비스하는 뭔가 사업의 천재들이 있어요. 축구도 축구의 천재들이 있듯이 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사람들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산업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생기고 돌아가는 네,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번 돈이 100억일 때 80억을 세금으로 떼면 그들이 과연 일을 하겠냐 안 하겠냐. 다행히 그들은 해. 제 생각엔 95억을 떼어도 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있을 거예요. 5억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땡큐 스티브 잡스 당신 덕분에 우리 이렇게 인류가 잘 살게 됐다. 네. 고맙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해주면 사람이 움직여요. 그게. 맞아. 아니 저 돌베개 출판사 사장님이 네. 저한테 점심 사주면서 네. 저 거꾸로 읽는 세계사 개정판이 그 10월달에 나와서 예.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어서 직원들 성과급을 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직원분들도 저한테 막 선생님 덕분에 성과급 받았어요. 그럼 한 번 더 쓰고 싶지. 그치. 하나 더 큰 거 더 써야 쓰고 돼. 싶죠. 그런데 누군가는 유시민 작가 저분 때문에 뭐 먹고 살 수가 없어. 뭐 한 번은 본인이 다 가져가고 내가 보기엔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값을 먹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돈독여라서 매년 책을 써.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책 써가지고 그럴 것도 아닌데 쓰지 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있겠죠. 사람이니까. 정치 동기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유층들 내지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최대한 걷어서 우리가 나눠 써야 되는 게 이 사회가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려면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나쁜 놈들 돈도 없는데 할 일이 참 많네. 그렇죠. 그런 전제로 나눠주는 걸로. 예. 네, 네. 80%. 그 정도야 뭐 못할 게 없죠. 해보죠 한번. 저희가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의 그 사회 계약 문제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뭐 완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또 동의를 해주셨고 이제 그 어떤 방침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더 많은 어떤 나눠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봤습니다. 동의를 하시는 걸로 좀 예. 그렇게 좀 정리가 설득됐어요, 됐던 것 오늘. 같아요. 설득이 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그 변화된 사회 계약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회 계약이 이끌어 나갈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경제 구조나 그런 사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회 계약을 잘 짜놨어도 결국 세금을 낼 수 있거나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또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계약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이제 책의 내용으로 보자면 전 세계 인구는 2100년에 110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예, 저 앞으로 네. 100년에 그렇게 추세가 전망이 돼 예,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추세가 전망이 되어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거의 헌정뿐만 아니라 그냥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출생률이 감소를 하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늙어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사회 계약에 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잠깐 나눠보고 싶은데 뭐 개괄적으로 봤을 때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좀 보고 고령화. 근데 우선 전문가시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성 씨는 네.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진우 선생도 그렇게 걱정돼요? 인구가 감소하는 게? 인구 감소하는 게 예.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급격히 감소하다 보면 생기는 그렇죠. 마찰, 네네네. 문제, 네. 뭐 이런 거는 문제죠.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감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적으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물론 인구가 적어서 고민인 나라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조금 줄어들어도 네. 이제 누가 셋 그렇죠. 중에 누가 줄었는 게 제일 좋냐? 이거는 좀 고민이죠. 셋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줄어야죠.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기가.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대개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비즈니스가 잘 안 만들어지기도 해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시장 규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비즈니스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걸 전 세계에 만들어 팔고 전 세계가 우리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밤새워서 뭘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많은 수많은 나라에서 자기의 국가만으로 경제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시장 못할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오늘 제가 왜 미국에서는 첨단 산업이 자꾸 나오는데 유럽에서는 안 나올까요? 라는 질문을 미국과 유럽의 뭔가 사상체계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으나 가장 유력한 답은 시장 사이즈의 차이일 거예요. 네, 3억 인구를 네. 대상으로 고소득층 3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니까 당장은 힘들죠. 그러니까 네. 자꾸 소비자가 줄어들면 네. 힘들긴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에 완충을 해가면서 줄어드는 인구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 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적정 인구. 네. 적정 어려운 인구. 질문이긴 네. 합니다만. 네. 원래 옵티멈을 찾기가 그게 어렵죠. 쉽지가 않은데 그 인구 문제는 저는 두 차원에서 봐요. 하나는 규모, 두 번째는 속도. 이제를 보는데 이걸 혼동하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 인구 문제는 그 18세기 이후에 문명 국가에서는 다 중요한 문제로 취급을 해왔어요. 근데 우선 이제 규모로 보면 인구는 감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구 감소는 좋은 일이다. 증가율의 하락, 총인구의 감소 이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천적이 없어요. 다른 종의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개체 수를 조율하지 않으면 지구가 폭발할 거예요. 달까지 갔다 올 만큼 쌓일 거예요. 네. 계속 나면.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 그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된 건 꽤 오래됐는데 왜 20세기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이렇게 보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개체 수를 조절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첫 번째가 굶주림이고요. 네. 굶어 죽는 기아. 거. 네. 예. 두 번째가 전염병이고요. 세 번째가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아, 전염병, 전쟁이란 이 세 가지 현상이 최상위 포식자인 호모사피엔스의 개체 수 증가를 통제했기 때문에 적어도 20세기가 올 때까지는 원만했죠. 예, 우리 종의 개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구에 문제가 일어날 위험을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선
1945년 이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없어요. 몇 천만 명씩 죽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사망자 몇 백만밖에 안 돼요. 그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는 총 사망자 수가 많으면 7,500만,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죽은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 500만 정도 됐는데 전염병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패스트, 천연두 뭐 이런 거 다 정복했습니다. 그다음에 굶주림. 이거는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혁명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가지고 인구가 지금 80억이 됐는데 다 먹여 살리고 남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이 최상위 포식자인 호모사피엔스의 개체수를 통제하던 세 가지 요인이 다 20세기에 와서 힘을 잃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그걸 다 극복할 만큼 똑똑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종의 개체수의 증가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고 뭐 이거는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속도인데 지금 한국 경우가 너무 빨리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둘도 많다 어쩌고 뭐 처음에는 뭐 생긴 대로 다 나오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이거 시작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족 계획을 해서 인구 증가율을 가라앉히기 전까지 제일 높은 빠르게 된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을 한국이 추월했어요. 네. 한국을 추월할 수 있는 나라는 한 개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중국이요.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강제했기 때문에 이게 속도 면에서 너무 빨라가지고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전통 사회에서 피라미드로 돼 있던 게 지금 요렇게 돼 있거든요. 좀 지나면 마름모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취업자 한 사람당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이 있는 맞아요. 그런 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추정되는 게 아니고 그냥 확정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1년 사망자가 이제 30만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출생자는 30만 밑으로 내려왔고요. 인구 감소는 작년에 시작이 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2060년쯤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 국민연금 시스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시스템, 이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 시스템이 이 피라미드 모양일 때 만들어진 제도여서 그동안에 조금씩 손을 보긴 했지만 계속 손을 봐야만 여기 대응이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 게 지금 속도 면에서 너무 빨리 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건축 구조부터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건축 구조는 왜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아지면 낙상 사고를 막으려면 그렇죠. 그렇겠죠. 주택 디자인도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다 바뀌어야 맞아요. 돼요. 문턱이 없고 전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이게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체 수하고 그 사회적 그 개체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구 구성과 그 인구의 특성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빠른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늦게 인지하거나 또는 이 빠른 속도에 맞추어서 제도를 혁신하려면 너무 빠른 제도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자꾸 미루게 되죠.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아니 뭐 내가 아마 통계상 지금 생명표를 보니까 한 20년 좀 더 산대요 제가. 구조적으로 사실은 예, 제가 이제 한 20년 후 되면 돈벌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유시민 작가님은 살아계실 거고 이 두 사람을 본인이 먹여 현성 씨가 살려야 먹여 살려야 되는 돼. 이 구조가 우리나라 앞으로 한 40년간 벌어질 인구 구조의 네. 딱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2080년까지 그러니까 약 두 세대 정도를 지나면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막대형이 됩니다. 맞아요. 막대형이 되면 그때부터 여유가 있어요. 네네. 제가 죽으면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인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전환기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 그 세대는 아직도 노동시장에 안 들어와 있죠.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 막대형의 아래쪽에 예, 막대형이 그렇죠. 되기 그렇죠. 전까지 이 마름모 그렇죠. 마름모 꼬리 아래쪽에 속해 있는 요
요 세대. 그러니까 2060년에 20대, 30대, 40대들이요. 네. 여기는 아직 안 태어났거나 태어나서 또 애기예요. 근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해요. 그렇죠. 네. 이 문제 때문에 큰일인데 걱정이 많아요. 저는. 예. 그거를 제가 복지부에서 일을 할 때 한 차례 구체적으로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국민연금이 최고 걱정이죠. 국민연금하고 공적연금이요. 돈- 건강보험은 괜찮아요. 건강보험은 계속 듣고 내고 하면 보험료율을 되니까. 조정하고 이렇게 건강보험은 한 해 걷어서 한 해 쓰는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혜택을 줄이면 돼요. 보험료를 계속 못 올리면. 네. 그러니까 이 아주 중증질환 중심으로 하고 경증질환은 혜택을 줄이면 해나갈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은 지금 쌓이고 있는 수급권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헌법적 네. 보호 대상이에요. 국민연금은. 네. 국민연금은. 그래서 공무원연금도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선보지 않으면 큰 이제 폭발력이 쌓이는 건데 지금 논의가 실종돼 있죠. 네. 그 점은 제가 좀 걱정이에요. 근데 그게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나이 들었을 때 받을 국민연금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현성 씨가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좀 줄이라는 건데 네. 이게 뭐 나는 넉넉해서 매일 에버랜드 놀러 가는데 줄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를 줄이면 내 생계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라서 그 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혁 대안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논의해 보면 감당할 만한 정도의 그 세대 간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어떤 그것들이 있는데 연금을 반만 받아도 저는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자들의 그 고령 빈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도의 지급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 납세자들의 부담은 또 줄어들고 그리고 장기 지속성은 좀 확보되는 그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네, 그 포인트가 있는데 좀 논의가 복잡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선택 가능한 여러 옵션들을 검토를 해보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냥 저 혼자 생각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네. 그 연금의 문제가 또 이제 젊은 세대한테 끼치는 영향이 사실 이 인구 구조에 있어서 어떤 악순환을 만든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모바일로 옵니다. 뭐 국민연금 부과 내역서랑 뭐 당신의 예상 연금은 근데 사실 많이 릴라이어블하지 않죠. 내가 60 됐을 때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가 일단 신뢰성이 없다 보니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내 노후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배제하게 되는 선택지가 일단 출산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출산은 거의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결혼과 출산이 사실 뭐 취업이 됐든지 재테크가 됐다든지 뭐 저축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결혼과 출산은 유일하게 젊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여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세대가 어떤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회피를 하고 있는 게 결국 그거를 계속 되짚어 가다 보면 뭐 많은 이유가 있죠.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뭐 취업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정말 그 근원의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 현재의 구조가 미래의 자기 노후에 끼칠 어떤 그런 영향들의 그 중심에는 사실 국민연금이 있죠. 거기까지 깊게 생각해요? 많이들 요즘 놀라워라.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애를 안 낳고 결혼 안 하겠다고?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근원의 맞아요. 문제를 추적을 하다 그럴 수 보면 있는 것 이제 사실 되게 큰 부분으로 근데 차지를 이제 하고 저는 있는 약간 그냥 이 얘기하면 뭐 저 이제 아재 돼 가지고 저 세상 물정 모른다고 또 욕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살았던 시대에 생각을 해보면 1980년대 중반에 셋째 아이의 성비가 네. 150대 100이었어요. 남아 150, 여자 100이요. 셋째 여아가 나오면 중절한다는 거죠. 그렇죠. 셋째가 여하면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막 여성단체에서 개탄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엄청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한동안. 이게 언제 싹 바뀌었냐 하면 저출산이 시작되면서
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죠. 남아선호가.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돈 벌러 보내던 이것도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왕 보면 인구 변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 취업난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전후 베이비 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됐어요, 지금. 네. 지금 연령당 70만 명씩 되거든요. 네. 저희 59년생이 100만 명 넘게 태어나가지고요. 네. 19살 때까지 살은 게 9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7만 5천 명이 4년제 대학을 갔고요. 저희 59년생들이. 네네. 그 당시에. 네. 지금 한 70만 명 살아 있습니다. 지금 다 퇴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386들 뭐 86세대 베이비 부모들은 뭐 집도 장만하고 뭐 다 해놓고 이제 뭐가 없다는데 애는 전부 하나는 둘이에요. 그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집을 국가에 넘기고 살 거 아니면 집은 그냥 있어요, 거기. 네. 그리고 묘한 거는 우리 세대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후로 자산을 가지고 고령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사적 자본으로 다 봉양을 했고요. 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노후 생활을 지내는데 필요한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지금 고령으로 들어가는 첫 세대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은 되도록이면 사는 날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 집을 나중에 누가 가져가냐? 우리 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내가 일하던 일자리는 누가 가져가냐? 우리 애들이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좀 지나면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요. 이 노동시장으로 입직하는 숫자에 비해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숫자가 훨씬 많죠. 많아지는 국면으로 좀 가고 있어서 몇 년 더 지나면 이 격차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의 문제 때문에 일정 시기 동안 굉장히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책 때문에 풀리는 게 아니고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이게 그 풀리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들이 막 자기 아버지도 집 없으면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부모님도 집이 없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집이 있어 그러면 그거 자기 거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돼요. 힘들어도 솔직히. 그렇게 해서 이 인구 구조의 문제가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인구가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정말 해결이 어렵던 문제들이 네. 그냥 해결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예측되거나 계획되거나 그럼. 설계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그닥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인구 구조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1972년에 태어난 약 100만 명이 태어난 네. 이 베이비붐 세대만 세상을 떠나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런 통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찌됐건 50년 후에는 어떻게든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제가 비명을 지르고 살다 가느냐 네. 아니면 편하게 살다 가느냐 그 차이만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그렇죠. 가느냐 아니면 현성 씨가 비명을 지르냐 그 문제가 있어서 있죠. 둘 다 비명을 안 지르고 좀 불편한 정도로까지 타협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비명 지르기 싫으니까 안 하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 개기면 지금 이제 막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나중에 비명 지르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저는 좀 걱정이고. 바꾸자. 이거 바꾸는 중요하네 정말. 예. 그렇죠. 국민연금 개혁하는 건 별도로 그럼 저희 3프로 TV에서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딱 그 주제로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서 하기에는 긴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면 또 여기 댓글에 보니까 책 사주지 말라고 어떤 분이 막 그러는데 네. 책이 잘 팔리니까 정치도 안 하고 정치를 그냥 안 책만 한다. 판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책은 계속 사주시고요. 그런 야, 거잘 모르겠다 진짜. 난 이신반부 같은 거 안 팔아봐서. 3프로 TV에 가서 국민연금 문제는 한번 기회 되면 해보시죠.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야, 여기서 이렇게 또 3프로 TV 네. 출연까지 그렇습니다. 결정되었는데요. 예, 네. 예.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 인구 구조를 극복하는 게 50년 후 시한부의 문제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저나 유 작가님이 늦게까지 70세, 80세까지 생산성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네. 연금도 좀 줄여도 되고 괜찮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럼 그게 가능하냐?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일자리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키오스크나 무인으로 다 대비되지만 그거 제가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세대의 문제인데 네. 과연 저희 세대가 70세, 75세, 80세가 됐을 때 현성 씨 같은 세대와 그 아래 세대와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느냐. 임금은 적게 받아도 좋다 이거죠. 네. 그러나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면 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되면은 제가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왜 들긴 같이 들어요.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자기보다 어른들과 일하는 게 어색한 건 온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나라는 특히 특히 더 하지. 하죠. 모셔야 되니까. 네. 모셔야 되니까. 그리고 말 자체가 벌써 네. 현성아 그리고 진우 형 그리고 시민이 형 이렇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하세요 안 하면 네. 너 좀 말이 짧다 이런 소리 하고 좀 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앞으로 한 4, 50년 동안은 우리 뭐 법은 아니지만 이런 규칙을 좀 만듭시다. 저 같은 세대가 80세, 90세까지 일하다 가야 되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10살은 야자 트는 걸로. 10살도 더 차이 나면 어째. 그래서 피자간에 존댓말 쓰는 걸로. 뭐 오케이. 그러든가 그러든가 서로 트든가. 그렇지. 서로 트든가.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꼰대짓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럼. 야, 근데 내가 나이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성 씨가 상관이야. 그럼 내가 나이 많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되는데. 그래 밖에 나가서 그러면 안 돼. 아 그래?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안에서도 아예 피곤한 거예요. 아 맞죠.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면 안 밖에 돼요. 똑같아야 되겠네. 안팎이 안 먹고 타야 살려면 돼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죠. 안에서나 밖에서. 마치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러고 해야죠. 다녀야지. 그리고 네. 서로 높임말도 좋고 서로 네. 말 트는 네네. 것도 좋고 네. 말 짧게. 그렇죠. 네. 시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나 좋아. 대해서? 난 양쪽 다 좋아. 좋아? 응 좋아. 시민이는 좋대. 걸. 현장은 어떻게 생각해? 뭐 나도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들 앞에서는 좀 존댓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컬.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참 저희가 어려운 그 시기입니다. 기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결론이 야자 타임까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뭐 거의 오늘 100분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원래 좀 정해진 시간보다 약 한 15분 정도 초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재밌게 저희 참가자분들께서 얘기를 들어주고 계셔서 네 제가 조금 이제 더 길게 진행을 했었고 일단은 뭐 저희가 오늘 준비했던 주제를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말씀들을 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이 과연 가장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두 분 시대 정신. 네. 거창하다. 시민이 형이 먼저 좀 하면 안 될까요? 시민이 형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요. 네. 시대마다 어떤 가치관이 있긴 해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네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여행 다닐 때 코로나 전에 이제 비엔나 가면 되게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체시온이라고 그때 분리파 회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구스타프 클림트나 뭐 이런 뭐 막스 크루스바이나 이런 대단한 예술가들이 이제 그 당시 중세의 왕립 예술가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탈퇴를 해요. 때차라 우리 이런 거 못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체시온이라는 게 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시정부한테 땅을 받아가지고 그 링스트리트 그 바깥쪽에다가 회관을 지어요. 제체시온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 거기에 뭐라고 입구에 써져 있냐면 예술에게 자유를, 시대에게 그 시대의 예술을. 그런 표어가 붙어 있어요.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게는 자유를. 그런 취지의 독일어 문장이 딱 붙어 있는데 그게 구호였거든요. 저는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비인의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던 시대 정신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에 가장 잘 맞는 표어를 본 게 거기서 본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에는 뭐가 되지? 21세기에는? 네.
저는 그 예술이라는 단어를 삶이라고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매 세대, 매 시대에는 그 시대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살 자유를 줘야 돼요. 저는 21세기의 우리가 가장 21세기의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성이라고 봐요. 개성이요. 개성이요. 예. 네. 나의 색깔. 네. 예.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자기의 색깔을 찾아나가는 거. 물론 세상의 문제들이 있긴 하죠. 세상의 문제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그 시대마다 또 문제 양상은 다르기 마련이지만 그 많은 각자의 문제들이 각 시대의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아니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났고 나를 발견했고 나를 발견하면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도 발견하고 엄마도 발견하고 뭐 형제자매가 있으면 형제자매도 발견하고 내가 속한 나라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딛고선 거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우연히 거의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그게 내 색깔. 예. 자신의 색깔, 예. 나의 개성.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러니까 21세기는 모두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네. 물질적 기초를 다 주는 시대가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그러면. 그러게요. 예. 예. 이게 보통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개취라고 보통 요즘에 줄여서 많이 얘기를 개인 하는데, 취향? 예, 개인 취향. 그럼 예. 왔다가 예. 자유롭게 살다 가는 거죠 인생.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중에 어차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유시민 선생님 말씀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류의 역사 자체가 사실 개인의 자유를 조금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보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제, 진전했죠. 앞으로의 시대에는 어떤 개인의 개성과 색깔을 이제 더 자유롭게 펼치는 네. 그런 물적 토대가 마련되고 이제 그걸 위한 어떤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다. 맞아. 계약이 있든 없든 간에 계약이 없어도 그렇게 삽시다. 각자. 그 삶 좋지. 그러게요. 네. 그렇게 살면 정말 좋죠. 오늘 앞으로 100년에 나온 여러 그림과 그래프 중에 정말 이런가 싶은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네. 잠깐 아까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1945년 그 이후에는 전쟁이 없지는 않은데 네. 꽤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네. 인류 역사를 그대로 전체를 보면 무슨 일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네. 이라고 할 만큼 드라마틱하게 줄었어요. 네네. 저는 그 이유를 그냥 이거는 아무도 논문 쓴 건 아닐 테니까 혼자 추측을 해보면 1970년 무렵부터 인류는 돈을 그냥 함부로 찍어내는 시대를 시작했던 겁니다. 네. 미국의 금태환 금태환이 폐지 1972년. 네. 닉슨이 금태환 하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혁명. 그렇죠. 근데 돈을 막 찍어내다 보면 어려운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죠. 네. 흉년이 들면 부잣집 곳간에는 그 쌀이 있지만 가난한 집 곳간에는 쌀은 없어요. 네. 그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돈을 그냥 찍어서 풀면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 먹으면 되니까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요. 그 돈을 가지고 농기계를 사기도 하고. 네. 문제는 이런 그 전쟁을 줄여놓게 된 이 풍요로운 돈 풀기의 시대가 갖고 오는 유일한 단점은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됐던 양극화. 네. 능력치에 비해서 과도하게 가져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 지금은 그 풀린 돈 때문에 극단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감소했지만 네. 앞으로는 이 풀려나오는 돈 때문에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이 양극화 때문에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배고픔이 아니라 네네. 배아픔으로 인한 전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이냐.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배려하는 배려도 필요하고 네. 똑같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네. 그들에게 땡큐와 존경을 주고 또 그들은 저소득자에게 배려를 주고
또 많은 것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결국은 다시 그 돈 돌아올 거니까 네. 이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찾아가야 하는 조각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말 틉시다. 오래 일해야 되니까 오래 일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이 형이랑 말 트고 뭐 오래오래 좋은 일합시다.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 같은 사무실에서. 네. 저희가 2시간이 정말 예. 정말 빨리 지나가서 정말 빨리 지나가고 원래 수다 떨다 보면 시간 잘 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그냥 노멀하게 두 분 소감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여기 어떤 분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사실 이게 유시민 작가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양정수님께서 유시민 작가님 100년 후 어떤 분으로 미래 세대에 기억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감 겸해서 100년 후에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이제 이진우 기자님과 유시민 작가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100년 후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건데요. 네, 그냥 그래서 있을 거라고 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기억한다면 그냥 뭐 많은 것을 운명으로 받아 안고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네. 자기 색깔 내고 살다 간 사람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죠. 뭐. 그렇겠죠. 네. 맞아요.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죠. 그렇죠.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가신 분으로 기억될 것 네. 같아요. 저는 뭐로 기억될까요? 기억되면 좋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기억. 2022년도에 나라를 구한 분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로 기억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겠죠. 네. 그게 결과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저는 지식 전통 시장의 장사꾼으로 네. 여기 나왔다. 2%로 기억됩니다. 2%. 네. 세상에 있는 지혜 가지신 분들을 열심히 모셔서 네.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섭외를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나의 무릎은 꿇으려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네.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뭐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소감 겸해서 저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좀 말씀을 나누면 제가 서두에 이제 저희가 책 얘기부터 또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세상을 좀 더 선명하게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던 사람. 저는 뭐 요렇게 기억이 되면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저는 나이도 어리고 좀 미미합니다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독서를 하는 이유가 네.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네. 그거 확실하게 카피 나 남았어. 그거 우리 써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어디서 써먹을 거야. 야. 네. 네, 아무튼 오늘 저희 함께 말씀 나눠보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4편이 나왔죠. 영화 매트릭스의 모티브가 된 뉴 로맨서라는 이제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요 뉴 로맨서의 작가 윌리엄 깁스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알아챌 만큼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뭐 요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미래가 사실 불확실하지만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00년, 앞으로 100년 뒤에는 뭐 저희 모두 이제 이 세상에 없겠지만, 네. 결국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세상은 그냥 한 명 한 명이 따로 치는 시험과 같은 거였다면, 모두가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은 결국 전 세계인이 다 같이 하는 조별과제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준비 많이 하셨네. 분명히 섭외를 어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섭외했다더니 아니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진우 형, 시민이 형께 좀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네. 아무튼 우리가 결국
전 지구적인 이 조모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느냐. 뭐 결국 이제 연대와 공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에게 같이 풀어야죠. 시련도 줄 것이지만 또 기회도 줄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회를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며 또 오늘 저희 함께한 이제 유시민 작가님, 이진우 기자님께서 또 네. 뭐 미래 변화에 당연히 또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겠지만 함께 저희가 동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꾸로 읽는 세계사 전면 개정판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0년 출간을 계기로 기획된 2022 알라딘 신년 특별대담 지난 100년 앞으로 100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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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하트 하나씩만 보여주세요. 잘 들었대. 서비스 시간 없냐고 내가 다 발라다 말았다. 서비스 시간이. 서비스 시간 30분 넣었잖아. 지금. 그걸. 노래방 요즘에 노래방 스케줄로 넣었는데 노래방 그래요? 서비스 잘 안 넣는데 요새 30분 서비스 넣는데. 지루하지 않았으면 됐지 뭐. 아유,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에 앞으로 100년도 많이 나가야 될 텐데.